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은 때로 너무도 익숙하고 편안해서 그 속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쉽게 눈치채지 못하곤 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믿음은 단단해지고 그 믿음은 곧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법이에요.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노리고 있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는 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적인 배신을 마주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고등학생이던 저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교복을 입고 등교할 준비를 하던 중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디차게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게 늦은 뒤였어요. 그렇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존재였던 아빠를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는 상상 이상으로 컸고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붙들어준 건 엄마였어요. 엄마는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던 그 와중에도 저를 먼저 챙기셨죠. 영주야,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끝까지 지켜줄게. 그러니까 우리 오늘까지만 슬퍼하고 힘내서 다시 살아보기다. 응? 응, 엄마. 나도 힘낼게. 그래 볼게. 저리에 힘을 내는 엄마를 보며 저는 아빠를 잃은 충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계셨고 장미, 백합, 해바라기처럼 흔한 꽃은 물론이고 계절마다 피는 들꽃까지 하나하나 손질해 정성껏 가게를 꾸려나가셨어요. 그런데 꽃집이 보기엔 우아하고 여유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막노동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새벽마다 꽃시장에 나가서 직접 재료를 고르고 가게에 돌아와선 줄기 다듬고 시들지 않게 관리하고 배달까지 손수하셔야 했죠. 엄마가 새벽부터 바쁘시다 보니 저를 자주 챙겨준 사람은 하나뿐인 이모였어요. 엄마보다 7살 위인 이모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잘 챙겨왔다고 해요. 엄마는 늘 네 이모 아니었으면 난 이 자리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모는 저한테도 늘 다정하고 자상했어요. 제가 소풍 갈 때는 도시락을 싸서 보내주시고 초등학교 저학년 땐 학원 끝날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손잡고 집에 데려다 주셨어요. 이모,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바빠서 못 오지만 난 이모 있어서 좋아. 우리 영주는 혼자 아니야. 이모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언제든 이모가 데리러 갈게. 그런 기억들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엄마도 그런 이모에게 늘 고마워하며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다고 하셨고 정말 뭔가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애쓰셨죠. 다달이 용돈도 드리고 명절마다 직접 구운 약과나 곶감을 들고 가서 우리 언니 고생 많았지? 항상 고마워라고 하시는 엄마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무튼 그렇게 세월이 흘러 대학에 진학한 저는 마케팅을 전공하게 되었고 졸업 후엔 중견기업에 입사했어요. 처음엔 계약직으로 들어갔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성과를 내면서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그 후에도 주요 프로젝트에 배치되며 빠르게 경력을 쌓아갔죠. 일에 몰두하는 게 저에겐 오히려 마음의 위안이었고 사회생활을 통해 자립하는 삶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그런 바쁜 나날 중 어느 날 저희 회사에서 참여한 투자 설명회에서였어요.
그날 저는 저희 회사의 주요 협업 사업을 소개하는 PT 발표자로 무대에 섰고 발표가 끝난 뒤 한 남자가 다가와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남편이었죠. 안녕하세요. 발표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혹시 따로 연락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업무적인 거라면요, 언제든지요. 처음엔 단순한 비즈니스 연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남편은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고 점심시간에 커피 한잔 하자는 말로 시작된 만남은 어느새 연애로 이어졌어요. 그는 무던한 성격에 말도 유쾌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말투와 행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좀 낯가림이 심해서 원래 이런 자리 되게 어색해 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요. 저도 낯 많이 가리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오히려 편하지 않아요? 둘 다 쑥스러움을 타는 편이라 처음엔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만날수록 그 남자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진심이 느껴졌고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남편은 작은 규모의 IT 스타트업 대표였는데 일에 대한 열정도 가득했고 동료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타입이었어요. 저희는 2년 동안 특별한 갈등 없이 안정적인 연애를 이어갔고 연애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라면 정말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양가 모두 부모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셨고 떠들썩한 걸 좋아하는 성향도 아니었기에 소박하게 식을 치렀지만 그만큼 서로의 진심이 담긴 예식이었어요. 결혼 후에는 별다른 충돌 없이 평범한 신혼생활을 이어갔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했어요. 저는 여전히 회사에서 일했고 남편은 스타트업 운영으로 바빴지만 서로의 일에 존중을 보내며 배려했죠. 엄마는 결혼 후에도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셨고 제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며 감탄도 해주셨고 남편이 장모님이 오시면 집이 확 살아나요 하고 농담을 던지면 강서방은 참 말도 예쁘게 하네 하며 좋아하셨어요. 이모도 결혼식 때부터 저희 부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때때로 반찬을 한가득 싸주셔서 두 사람은 아직 신혼이니까 요리보단 서로 얼굴 마주보고 있는 시간이 중요해 하시며 웃으셨죠. 저는 그동안 엄마와 이모 두 분이 있어 세상 누구보다 든든했어요. 거기다 이제는 엄마와 이모 말고도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생겼으니 저는 그 울타리 안에서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까진 상상도 못했죠. 앞으로 제 앞에 얼마나 큰일이 닥쳐올지, 이 울타리가 진짜로 저를 지켜줄 울타리가 맞는 건지 의심할 생각조차 못했던 때였으니까요. 저희 엄마는 평소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지런한 성격이셨고 꽃집 하시면서 하루 종일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또래보다 건강하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으셨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으셨고 이상소견 하나 없다는 결과지를 들고 나 아직 괜찮지? 하며 저에게 웃어 보이셨던 모습이 선해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건강에 대해 별다른 의심이나 걱정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맨날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운동 부족인 저보다 엄마가 더 오래 사실 것 같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꽃시장 다녀오는 길에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건 정말 평범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요? 환자분 성함이 김수혜 씨 맞으시죠? 시장 인근 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셨고 지금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중입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대로 전화를 손에서 놓쳐버릴 뻔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던 오래전 그 아침이 오버랩되며 아찔해지더라고요.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제발 아직 살아만 있어달라고 중얼거리며 병원 문을 뛰어 들어갔지만
의료진이 건넨 말은 너무 차갑고 단호했어요. 심정지가 온 지 꽤 됐습니다. 병원 도착 직후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엄마,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나만 두고 가? 엄마! 세상이 그대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고 발밑이 꺼져 내려가는 느낌. 그렇게 저희 엄마는 그날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 내내 아무것도 믿기지 않았어요. 곁에서 엄마가 오늘은 카네이션이 잘 팔릴 것 같다며 웃으며 꽃을 다듬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그 빈소 한복판에서 저는 끊임없이 울다가 지쳐서 정신을 잃을 뻔했죠. 그나마 제가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곁에 남편과 이모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저를 꼭 껴안아주며 말없이 등을 토닥였어요. 여보, 그냥 울어. 다 울어도 괜찮아. 당신 안 괜찮아도 괜찮으니까. 아유, 우리 영주. 이모가 네 옆에 있어줄게. 언제든. 그러니까 외로워 말아라, 우리 애기. 그 포옹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특히 이모는 장례 절차 내내 저 대신 정신을 붙잡고 하나하나 처리해 주셨어요. 엄마를 떠나보내고도 저는 실감조차 나지 않아 마치 엄마가 시장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 같았어요. 엄마의 유산을 정리하면서 저는 새삼 엄마가 저를 얼마나 생각하며 당신 돌아가신 이유를 준비해 오셨는지 느꼈어요. 결혼 전 둘이 함께 살던 아파트는 물론 꽤 많은 예금 자산, 그리고 엄마가 평생 운영하시던 꽃집까지 모두 제 명의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계약서며 통장 잔고며 심지어 보험금 수령 서류까지 다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이모의 도움을 받아가며 하나씩 정리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남겨주셔도 되니까 엄마만 다시 돌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모, 정말 하늘나라란 곳이 있을까? 언젠가 엄마를 다시 볼 날이 있을까? 영주야, 너희 엄마 이제 하늘에서 널 보고 계셔. 그리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네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또 씩씩하게 살아갈지 아시니까. 이모의 말에 잠시 울음을 멈췄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고 남편은 내내 그런 제 곁을 지켜주며 늘 따뜻하게 감싸줬어요.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당신이 어머님이랑 얼마나 애틋했는지 알아. 아버님 돌아가시고 두 사람이 많이 의지하며 살아왔을 테니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을까. 내가 그걸 다 채워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볼게. 내가 잘할게. 당신 외롭지 않게 내가 곁에 있을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어요.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때까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떠나신 후 몇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회사 일로 정신없이 바쁘던 어느 날 남편 회사 비서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번호는 갖고 있지만 연락을 나눠본 적은 없는 관계라 의아한 채로 전화를 받았죠. 사모님, 저 김비서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한테는 무슨 일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을 것 같아 연락을 드렸습니다. 주제넘는 일 같아 고민했는데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생각하면서도 같은 여자로서 도저히 그냥 넘기기가 어려워서요. 무슨 일인데 그러시죠? 실은 아무래도 대표님이 거래처 쪽 여자분이랑 좀 수상한 관계 같아서요. 두 분이 좀 그런 사이이신 것 같은데 제가 사모님도 알고 계신 입장에서 모른 척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양심에 찔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서에게서 그런 연락을 받고 나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고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상한 정황들이 하나둘 포착되기 시작한 겁니다. 출장이라고 했던 날 내비게이션 기록에는 전혀 다른 장소가 찍혀 있었고 거래처 직원이라고 소개받았던 여자와는 너무 자주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또 남편의 옷에는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났고 셔츠 깃엔 화장품 자국이 묻어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남편의 지갑 안에서 나온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이용 일자와 시간, 카드 내역까지 정확히 찍힌 그 종이 하나에 제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더는 견딜 수 없었고 남편 앞에 말없이 하나하나 그 증거들을 꺼내 보였어요. 이 호텔 영수증은 뭐야? 어? 그거? 출장 때 팀원들하고 회의하고 밥 먹은 데야. 그냥 대실 쓴 거고 방 잡은 건 아니야. 근데 왜 여자 화장품 자국이 셔츠에 묻어있는데? 어?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냥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스쳤겠지. 나도 몰라 진짜야. 그럼 이 거래처 여자랑은 왜 이렇게 자주 통화해? 당신 지금 내가 그 사람이랑 뭐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의심하는 거야? 아니야. 그 사람이랑 요새 프로젝트 때문에 일 얘기할 게 많아서 그랬어. 그 여자가 쓰는 립스틱 색이랑 똑같은 게 당신 셔츠에 묻어있는데도 발뺌하는 거야? 글쎄 그런 게 왜 묻었는지 난 정말 도통 모르겠다니까. 제발 별거 아닌 걸로 사람 좀 잡지 마. 남편은 끝까지 펄쩍 뛰며 부정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그를 향한 신뢰가 바스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막 잃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그런 저에게 차라리 등을 돌려 모른 척 해줬다면 모르겠는데 앞에선 그렇게나 다정한 척 언제나 제 편인 척하던 사람이 등 뒤에선 이렇게 배신까지 하다니 너무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 나 지금도 정신 못 차리겠어. 그런 거 뻔히 알면서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한 짓이 뭐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진짜 아니야.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남편의 어떤 변명도 저에겐 안 들렸어요. 그날 이후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엄마도 없는 세상에 남편까지 이렇게 멀어진다면 나는 대체 어디에 기대고 살아야 할까? 솔직히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당장 이혼해야지 하고 결심했다가도 이 사람마저 없어지면 난 어떻게 견디지 싶어 마음이 또 흔들리곤 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야근을 핑계로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기도 했어요. 정말이지 제 인생의 모든 울타리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남아주길 바랐는데 그마저도 욕심이었던 건지. 남편은 제가 그날 그 대화를 조용히 끝낸 걸 마치 제가 다 용서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듯 했어요. 그 후로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조금씩 의심스러운 말들이 이어지더라고요. 틈틈이 슬쩍슬쩍 엄마 유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장모님이 남기고 가신 꽃집 그냥 그렇게 둘 거야? 언젠간 정리해야지. 상권도 안 좋은데 그대로 두면 손해야. 언젠간 하겠지. 근데 왜? 아니야. 그냥 지금 팔거나 하는 게 제일 이득 같아 보여서. 나한텐 그냥 한낱 가게 아니야. 돈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해. 난 그냥 요즘 시장 상황을 봐서 말한 것뿐이야. 순간 남편 말이 귀에 거슬렸지만 일단은 참고 넘겼어요. 하지만 며칠 뒤 엄마 명의의 아파트 계약서를 정리하려다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서랍 속 서류철이 제가 정리한 위치와 다르게 배치되어 있었고 파일 안엔 시세를 정리한 손글씨 메모까지 껴 있었죠.
게다가 우리 집 컴퓨터 검색 기록을 보니 남편이 최근에 부동산 사이트를 자주 들락거렸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딱 떠오른 생각은 이 남자 엄마 유산 빨리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려는 거구나 였어요. 요즘 들어 사업 키운다면서 유난히 돈돈돈거리더니 그게 다 밑밥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엄마 가게 팔아서 자기 회사에 보태길 원해서 그러나 보다 하는 데까지 의심이 미쳤죠.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남편 서랍에서 낯선 휴대폰 하나를 발견하면서였어요. 검은색의 약간 오래된 기종의 휴대폰이었는데 분명히 평소에 남편이 쓰는 폰은 아니었죠. 생전 처음 보는 기계였기에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고 꺼내서 살펴보니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몇 번 누르다가 생일을 입력하자 허무하게 잠금이 풀렸고 전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걱정 마, 곧 이혼할 거야. 자기 맨날 그 소리 하잖아. 대체 언제? 그래도 재산 분할 시 이 정도면 챙길 수 있을 듯. 걔를 더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시간 좀만 더 줘, 자기야.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와이프 질투하지 마.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내 마음은 당신뿐. 알지? 그 문장들이 한 줄 한 줄 제 눈을 핥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대방 이름은 따로 없었지만 비서가 언지를 줬던 그 거래처 여자인 게 분명했어요. 내가 엄마를 잃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그 틈을 노려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재산까지 뜯어가려고 하는 이 남자의 역겹고 추악한 본 모습에 저는 묵혀온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입술을 꽉 물고 한참을 그 화면을 들여다봤고 그 후 바로 그 폰 안의 자료들을 전부 백업해 두었어요. 이제는 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고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유산은 제 단독 명의이긴 했지만 남편과 결혼 상태이니 괜히 이혼 과정에서 건드려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고 남편이 다른 식으로라도 압박을 해올 수 있다는 조언도 들었어요. 대신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해두면 제가 불리하지 않게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핵심입니다. 지금처럼 상대가 이중 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그쪽에서 유산을 노리고 접근한 정황까지 이어지면 오히려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문서, 녹취, 메시지, 증언 뭐든 다 모아두세요.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움직일 때 확실히 잡아야 하니까요. 맞아요. 지금은 일단 모른 척하면서 기록부터 꼼꼼히 남기세요. 괜히 먼저 들켰다간 상대가 증거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 조언을 들은 날부터 저는 매일 남편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태평했고 저는 그걸 보며 속으로 이를 꽉 물었죠. 오늘 회사 미팅 좀 길어질 것 같아. 저녁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 그래. 일 끝나고 조심히 와. 저녁은 밖에서 먹는 거야? 아마 거래처 분이랑 간단히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하려고. 분위기 좀 푸는 게 필요하거든. 알겠어.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지만 이 남자가 진짜로 미팅 중인지 아니면 또다시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는 건지 이제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확인해야 했어요. 비서에게 협조를 구했고 번번이 남편은 외도를 저지르며 저를 배신하고 있었죠. 먹먹하게 가슴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지만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이대로 그냥 당하고 있을 순 없었어요. 매일매일 긴장하며 남편의 움직임을 주시했고 그렇게 뒤에서 조용히 이혼을 준비한 거죠. 그러던 와중에 시간은 흘러갔고 어느덧 엄마의 첫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엄마 없이 처음 맞이하는 그날이 너무 서러웠고 며칠 전부턴 저는 감정이 크게 가라앉은 상태였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성묘를 다녀올까 싶었고 이모에게 같이 가자고 연락을 드렸죠. 이모, 나 내일 엄마 산소 다녀오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갈 수 있어? 아유, 영주야. 아유, 나도 가고 싶은데 이번 주는 안 되겠네. 우리 민성이가 열이 펄펄 나서 병원에 와 있거든. 우리 아들이고 며느리고 다 바빠서 말이야. 할미밖에 신경 쓸 사람이 없네. 아, 그렇구나. 아, 괜찮아. 나 혼자라도 다녀올게. 민성이 잘 보고. 그래, 잘 다녀와. 운전 조심하고. 너무 많이 울지 말고. 알았지? 그렇게 혼자 차를 몰고 성묘를 가던 날 아침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이 흐려 보였어요. 라디오에선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나오는 음악이 괜히 얄미웠고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마치 터진 독처럼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꺼이꺼이 소리를 내며 울고 말았죠.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보고 싶어. 왜 나만 두고 갔어? 운전하면서 그렇게 울어본 건 태어나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앞이 안 보일 정도였고 한참을 그렇게 달리다 보니 진이 다 빠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 보니 지칠 대로 지친 데다 졸음까지 몰려와 결국 휴게소에 잠시 들러 쉬었고 잠깐만 쉬다 가려고 했는데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죠. 조용한 주차장 한쪽 창문을 조금 열어둔 채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엄마가 절박한 얼굴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엔 공포가 가득했어요. 우리 딸 영주야, 절대로 최서방 저 자식 집에 혼자 두면 안 된다. 절대로. 엄마 왜 그래? 무슨 말이야? 큰일 나. 진짜 큰일 나기 전에 가. 당장 집으로 가야 돼. 어서 가, 지금. 그 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꿈인 걸 알면서도 눈물이 났고 그대로 숨이 턱 막혀서 잠에서 깼어요. 차 안에서 숨을 몰아쉬는데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고 있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이상하고 불쾌한 기분이 너무 소름돋게 불길해서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꿈인데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다급한 모습으로 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곧장 성묘를 포기하고 차를 돌렸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속도를 높이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 길 위에서 머릿속에 남편 얼굴과 엄마 재산 목록 그리고 세컨폰에 저장된 이상한 메시지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 자식, 엄마 돈 한 푼이라도 건드려봐. 나 진짜 끝까지 간다. 죽는 날까지 따라붙어. 절대 가만 안 둬. 속으로 이를 악물며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집 앞 골목.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정색 승합차 한 대가 저희 집 앞에 세워져 있었고 그 뒤편에서 2명의 낯선 남자가 남편의 양팔을 붙잡고 끌어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였고 눈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입엔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충격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남편을 끌고 가려는 듯한 일촉즉발의 상황이라 당장 뛰쳐나갈까도 싶었지만 잘못하면 저까지 같이 잡혀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몸을 숨기고 일단 급히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 번호판을 급히 찍은 후 인터넷에서 본 대로 112 문자 신고를 보냈어요. 집 앞 검정색 승합차, 남편 납치, 지금 당장 와주세요. 위치 전송합니다. 그 사이 한 남자는 남편을 차 안에 밀어넣고 있었고 남편은 몸부림을 치며 차를 흔들고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 하나는 저희 집 안에 들어갔어요. 쟨 왜 집에 들어가는 거지? 뭘 가져가려는 건가? 아니면 증거를 없애려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고 긴장으로 숨조차 쉬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던 남자가 잠시 후 다시 나왔고 뒤이어 걸어 나오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 리가 없는데? 아니야, 설마. 믿기 힘든 얼굴, 익숙한 실루엣. 그 사람은 제가 결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존재였어요. 몸이 굳어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저희 집에서 나온 사람은 바로 이모였어요. 저는 정말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고 뭐가 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모는 무심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낮고 빠른 속도로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대도 오늘이 기일이라 지엄마 성묘 가네가 뭐 그렇게 일찍 오겠어. 걱정 마. 그놈은 지금 데려가는 중이야. 걔 금방 안 와. 어차피 그녀는 내가 시킨 대로 믿고 있으니까. 바람났다고도 했고 유산 노린다는 증거도 심어놨으니까 돈 좀 훔쳐서 튀었다고 하면 돼. 정신병력 하나 만들고 입원시키면 이혼은 시간 문제지. 당신은 병원이랑 입이나 잘 맞춰놔. 곧 이놈 보낼 테니까.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 이모였고 목소리도 이모였어요. 저한테 늘 따뜻한 말만 해주고 엄마의 빈자리를 지켜준다고 했던 그 이모. 엄마 장례식장에서 저보다 더 울었던 그 이모. 도대체 저 말이 무슨 소린지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모는 통화를 끊고는 남자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 주소로 가. 흔적 남기지 말고 전화기는 꺼두고 출발하면 바로 버려. 병원에 갖다 주기만 하면 나머지 돈은 주는 거 맞죠? 이게 속고만 살았나. 준다니까. 저는 담장 옆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억지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맺혔고 무릎은 당장이라도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차는 곧 출발할 기세였고 그 차가 떠나버리면 남편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생각이 몰려왔어요. 지금 이 차를 쫓아가야 하나? 내 차로 미행해야 되나? 아니면 경찰한테 문자 다시 보내야 되나? 이거 놓치면 진짜 끝이야. 어떻게든 막아야 돼. 머리는 복잡하게 돌아가고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이어서 경찰차 2대가 집 골목 안으로 들어왔죠. 불빛이 골목을 환하게 물들이는 순간 남자들이 흠칫 놀라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야! 튀어! 경찰이다! 아이씨, 어떻게 알고 왔어?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경찰들이 순식간에 내린 뒤 빠른 동작으로 놈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곧바로 바닥에 눌려 제압됐고 다른 하나도 뒷문으로 도망치려다 전봇대 옆에서 붙잡혔어요. 몸싸움이 벌어졌고 곧 경찰이 무릎으로 남자의 허리를 누르며 수갑을 채웠어요. 움직이지 마! 저항하면 가중처벌이다! 차 안 확인해! 피해자 있는지 봐! 곧이어 경찰 한 명이 차량 뒷문을 열고 남편을 꺼냈어요. 남편은 눈에 천이 씌어진 채였고 입엔 여전히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된 얼굴로 그제야 저를 발견했는지 몸을 움직이려 했고 경찰이 재빨리 그의 손을 묶은 끈을 풀었어요. 괜찮아요. 이젠 안전합니다. 신고자분 되시죠? 네, 제 남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범인이 이 둘 맞아요? 아니요, 한 명 더 있어요. 저희 이모요. 저기 빨리 잡아야 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이모는 이미 골목 반대편으로 도망치고 있었어요. 경찰이 뒤늦게 쫓아갔지만 이모는 동네 길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좁은 골목 사이로 빠르게 사라졌죠. 경찰 몇몇이 뒤를 쫓았고 저는 허탈히 앉아 남편을 마주봤습니다. 남편은 울음을 터뜨리며 저를 껴안았고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졌죠. 미안해. 당신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여보.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당신도 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야. 경찰은 현장을 수습하고 차량 안에서 발견된 약물, 로프, 전자기기들, 그리고 납치도구로 보이는 물건들을 차례로 수거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이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도대체 언제부터였는지, 어떤 계기로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건지, 왜 저렇게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건지, 엄마의 유산이 그렇게 큰 욕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대단한 것이었을까? 다음날 아침 경찰에게 연락이 왔어요. 도망친 이모의 흔적이 근처 모텔에서 포착됐다고 했어요. 경찰은 이미 잠복 수사를 시작했고 곧 체포가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는 체포되어 경찰로 끌려왔지만 뻔뻔하게도 계속 자기 잘못을 부정하더군요. 아니에요. 이거 다 오해예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내가 누군데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어허, 이미 공범들이 다 불렀다니까? 걔들이 불었다고? 하지만 이모가 아무리 변명해도 상황은 이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조사 초반까지만 해도 시치미를 떼던 이모의 표정은 납치 시도에 가담했던 두 남자 중 한 명이 입을 열자 순식간에 굳어졌죠. 두 사람 다 진술이 일치합니다. 사전에 이모님한테 현금으로 대가를 받았고 남편분 납치 계획을 듣고 그대로 실행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걔네들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내가 언제 돈을 줬다고 그래요? 이건 그분들의 진술만으로 판단한 게 아닙니다. 피해자분이 현장에서 확보한 통화 녹음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녹음했던 그 통화 내용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이모가 직접 저에게 했던 말과는 달리 제3자와 나눈 통화 내용에서 전부 드러났던 거죠. 납치 계획은 물론이고 남편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전부 담겨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모는 부인할 수도 없는 증거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죠. 이모가 처음부터 남편의 불륜 의혹을 조작한 부분도 밝혀졌습니다. 제게 전화를 걸었던 회사 비서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죠. 대표님이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실은 사모님 이모가 저한테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저도 처음엔 그냥 돈이 급해서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비서의 진술과 함께 당시 이모가 비서에게 송금한 내역까지 확보됐고 세컨폰 역시 이모가 심어둔 가짜였다는 건 역시 곧 드러났어요. 개통된 날짜가 이상하네요. 사용 기록도 거의 없고 GPS 기록은 피의자인 이모님 댁 주변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예상대로 그 대포폰은 이모가 따로 개통해서 남편 책상 서랍에 몰라 넣은 거였고 제가 그걸 발견하도록 유도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의심이 생기길 기다린 거죠. 생각할수록 시나리오가 너무 완벽했어요. 남편은 바람 피운 남편, 저는 배신당한 아내, 이모는 불쌍한 조카를 걱정해주는 보호자.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을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이모가 놓친 건 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단 거였죠. 그동안 내가 진짜 바보처럼 보였나 봐? 이제 그 착한 척하던 가면은 벗기로 한 거야? 예,
이건 진짜 오해라니까. 난 정말 네 걱정이 돼서 그랬던 거야. 나한테 너밖에 없잖아. 널 지키려다가 그냥 잠깐 잘못 판단했을 뿐이야. 잘못 판단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지. 조작, 날조, 납치, 미수. 이건 우발도 아니고 오해도 아니야. 그냥 범죄지.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그래. 솔직히 돈이 아까워서 그랬다. 내가 어릴 때부터 네 엄마 뒤지작거리 다 했는데 그녀는 나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갔어. 내가 없었으면 네 엄마 장사도 못했어. 알아? 나는 네 엄마한테 엄마나 마찬가지였어.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몫은 받아야지. 지금 본인 입으로 남편 납치를 사주해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넌 몰라.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맨날 네 엄마한테 무시당하고 동생이면 동생답게 굽신대면서 살아야지 말이야.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이모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진짜 엄마가 들으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야. 알아? 제발 좀 일어났으면 좋겠네. 일어나서 내 돈도 좀 제대로 챙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어릴 때 그 따뜻하고 다정하던 이모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눈앞에 남은 건 탐욕에 미쳐 눈이 돌아간 사람뿐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절대 저희 엄마가 이모한테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릴 때 고생했다고 때마다 비싼 선물해주고 사촌 오빠 대학 갈 땐 등록금까지 대신 내주고 직장 구할 때도 엄마 인맥 총동원해서 도와줬었거든요. 제가 직접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걸 보면 사람 욕심이라는 게 정말 끝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절대 이모의 행동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곧바로 민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남편 납치미수 교사, 사문서 위조 시도, 명예훼손, 재산 강탈 시도 등 죄목만 해도 한창이었어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면서 고소장 내용을 하나하나 준비했고 경찰도 빠르게 수사에 들어갔어요. 이모부는 자기는 몰랐다고 우기더니 정작 차량 렌트할 때 본인 명의 제공한 게 드러나면서 바로 공범으로 입건됐고요. 게다가 그 정신병원이랑도 뒷거래한 정황이 나와서 구속까지 됐죠. 엄마가 남긴 유산은 법적으로는 이미 제 명의였지만 이모가 워낙 그걸 노리고 기획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위조나 사기 등의 방법으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봐 모든 재산에 대해서 법적 보호 조치를 신청했어요. 특히 매장과 아파트는 엄마가 평생의 피땀으로 일군 결과인데 절대로 이모 손에 넘어가게 둘 수 없었거든요. 이 정도 혐의면 보석도 힘들 거예요. 증거도 확실하고 피해자도 단호하신 편이라 법원에서도 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엄마 유산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인생이 담긴 결과니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지켜야 해요. 그럼요. 이미 모든 재산에 대해 가처분 신청 마쳤고 명의 이전이나 처분 시도도 법적으로 완벽하게 막아뒀어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저는 이모의 욕심과 범죄에 맞서 철저하게 준비했고 그 결과 엄마가 남긴 모든 재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보여준 태도는 정말 든든하고 고마웠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저를 믿어주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얘기해준 것도 너무나 고마웠죠. 전엔 말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꺼내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지키고 싶어 했는지 이젠 정말 알겠더라고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너무 미안해. 당신은 항상 내 편이었는데. 이제 그만 미안해해도 돼.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그렇게 악질적인 증거를 심어뒀으니 당신으로선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 우리 이제 서로 진짜 믿어보자.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 그걸 숨기지 말고 나눠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 이제 진짜 서로 최선을 다하자. 그날 저녁 저희는 서로 손을 꼭 맞잡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모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였지만 그 바람에 쓸려가지 않고 서로 붙잡아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제부턴 정말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두 사람이 되자고 약속했죠. 그 약속이 서로에게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는 누구에게도 제 자리를 뺏기지 않겠다고 이제는 확실하게 다짐했어요. 검찰은 이모에게 사전 계획이 치밀한 계획 범죄였던 점, 친족 관계를 악용한 점, 재산 범죄 목적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예상보다 중형을 구형했어요.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이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분명히 계획했고 준비했고 가족이라는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한 거예요. 남편 납치미수 교사, 허위사실 유포, 사문서 위조 시도, 재산 강탈 목적의 위법 행위까지 모든 범죄가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이모부 역시 차량 렌트와 정신병원 접촉 등 구체적 실행에 관여한 정황이 인정되면서 공범으로 동일하게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었어요. 검찰이 이 정도로 강하게 구형하는 건 드물어요. 피해자분께서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크고 무엇보다 혈연이라는 관계를 악용했다는 게 큰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전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모가 어떻게 이런 짓을... 그 많은 시간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건가 싶어서요. 처음부터 다 거짓은 아니었겠죠. 다만 사람의 욕심이 모든 걸 삼켜버린 거겠죠. 무튼 이 정도 증거와 정황이면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잘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드디어 재판 당일 이모는 법정에 섰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뻔뻔하리만큼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원고석에 앉은 저를 쳐다보며 씩 웃더니 대뜸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그 재산 네 남편 놈한테 다 털렸을 거야. 생판 남한테 털리느니 가족한테 주는 게 낫지 않냐? 내가 너한테 이제 엄마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배은망덕하게 날 이렇게 고소해? 뭐?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어? 기가 막혀. 정당화가 아니라 정리야. 내가 했던 건 다 정당한 대가야. 네 엄마가 나한테 남긴 몫이 없어서 내가 알아서 챙긴 것뿐이야. 넌 그게 왜 죄라고 생각하냐? 그게 죄가 아니면 뭔데? 가족을 납치하려고 한 게, 서류를 위조하려고 한 게, 내 인생을 망치려던 게 대가라고? 진짜 무섭다. 난 이제 이모 본 모습이 뭔지도 모르겠어. 아주 소름 끼쳐. 네가 더 무서워. 무서운 년? 너 아주 네 엄마 닮았어. 차가운 건 아주 똑 닮았어. 네 엄마도 너도 욕심만 처마는 돼지 같은 년. 그 말들을 듣고 있자니 눈앞이 하얘졌어요. 한때는 저를 껴안아주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생일날마다 손편지 써주던 그 얼굴이 이제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사람 얼굴에서 그렇게나 악의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이란 이름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게 참담했고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였어요. 이모에겐 실형이 선고됐고 이모부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어요. 구속된 두 사람은 바로 교도소로 이송됐고 저는 그 순간 그들과 모든 인연을 끊었어요. 면회도 편지도 단 한 통의 연락도 허락하지 않기로 했죠. 재판 며칠 뒤 사촌 오빠에게서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처음에 전 사촌 오빠가
최소한 미안하단 말은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영주야, 너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가족이 그렇게까지, 꼭 그렇게 법정 세우고 구속을 시키고 그래야 속이 시원했냐? 오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빠는 엄마 아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그런 말을 해? 아니, 그게, 그래. 잘못된 일은 맞지. 근데 그래도 가족이잖아. 미우나 고우나 가족. 어떻게 가족끼리 그렇게 교도소까지 보내냐고. 엄마 아빠 다 교도소 가고 지금 나더러 어쩌라고. 사람 참 이기적이다. 지금 이 와중에도 오빠는 오빠 걱정뿐이구나. 정말 그 애비애미의 그 아들이네. 그리고 가족 운운하지 마. 양심 있으면. 그러니까 내 말은. 아니, 이제 오빠 말은 더 듣고 싶지가 않다.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절대. 그렇게 마지막 연락이었고 저는 더는 사촌오빠와 어떤 연결고리도 남기지 않았어요. 저를 흔들고 상처 주는 모든 사람들과의 연은 단호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정이든 의무든 그 어떤 이름이든 그걸 핑계로 또다시 저를 이용하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뒤 저는 남편과 함께 집을 정리했어요. 그곳은 더는 저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계셨던 집이었지만 이모가 저질렀던 끔찍한 일들이 남아있어서 머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 이사했어요.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국화와 라벤더를 심은 작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죠. 봄이면 노란 꽃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여름이면 풀벌레 소리 들으며 저녁을 맞는 그 집은 저희에게 평온과 치유를 선물해줬죠. 이사 후 몇 달쯤 지났을 때 우편함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발신인은 교도소였고 수신인은 저였어요. 그리고 그 안엔 너무나 익숙한 필체로 적힌 편지와 빽빽하게 적힌 반성문 수십 장이 들어있었어요. 이모였죠. 교도소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영주야, 아마 내가 잠깐 미쳐 있었던 것 같아.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어. 지금은 정말 후회돼. 그간의 정을 생각해 이모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진심으로 널 아꼈던 건 진짜야. 네 엄마 죽고 나니까 내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 내가 그동안 했던 짓 다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나도 그때 너무 외로웠고 무서웠어. 네가 손 한 번만 잡아주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 다시 가족으로. 구구절절 자기 변명뿐인 편지였습니다. 전 답장을 쓰지도 않았고 그냥 그걸 조용히 찢어서 버렸어요.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이모란 인간은 마지막까지도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었고 그 편지는 결국 자기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에 불과했어요. 용서라는 게 가해자가 원한다고 당연히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진실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마주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죠. 하지만 이모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고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만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절 설득하려는 의도로 보냈겠지만 결국 이모와는 절대 평생 만나지 않기로 결심하게 해준 편지가 돼버렸죠. 거짓과 탐욕으로 점철된 관계를 끊어내고 저는 남편과 소박하지만 진실된 삶을 살아나가기로 시작했어요. 그날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함께 있음으로써 서서히 아물어가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그날을 잊진 않았지만 그날에 붙들려 있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날을 이겨내기로, 그날 이후에 우리를 지키기로 선택했죠.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끌어안아주는 힘, 서로의 흉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도 그 흉터 위에 새로운 하루를 쌓아가는 것. 그게 저희가 선택한 방식이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껴안고 살아가는 법.
저희는 그걸 조금씩 배워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일련의 일들로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가족이란 이름에 숨어 쉽게 지나쳐왔던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시간이었고, 결국 저는 저와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너무 익숙해서 의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무쪼록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